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7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들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양이 많은데 제목을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으로 건너뛰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먼저 편집한 내용들은 중국 삼중전에 대한 뉴스 보도를 우리나라 거하고 또 일본 거하고 좀 비교해 보는 의미가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삼중전에서 개혁 달성 목표를 2029년, 2035년으로 제시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이벌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요약해서 제가 가지고 오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80주년이 2029년이 되는 것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이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국공내전 때문에 이기고서 국공내전에서 이 공산당이 이기고서 49년에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설립이 됐죠. 그래서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수한다. 개혁 임무가 뭔지 뉴스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또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제조강국 2025년, 2050년 이거를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고준위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로 말이 바뀌어졌어요. 세계 최대의 제조강국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2029년 중국 설립 80주년이라는 의미 외에도 다음 정권인 중공 21기의 삼중전회가 열리는 해다. 2029년이. 그래서 2027년 당 대회를 통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열리는 삼중전회를 개혁 목표 완수 시점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4기 집권으로도 가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돼 있고 그래서 삼중전회가 끝난 이후에 결의문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교수들이 동원이 되고 그랬는데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과 직원숙소로 써야 한다. 그거를 구매해서 이런 표현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삼중전회 직후인 이달 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여기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과학기술과 안보 키워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어서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는 단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민심을 다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35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를 그것도 고수준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도대체 개혁이 뭐냐 AI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고품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2035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발전, 또 국가 통치 시스템과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통치로 바꿨습니다. 국정 능력의 현대화, 요거를 2029년까지 개혁과제인 모양이라고 제가 좀 했는데, 저는 뭐 감시사회를 그 2029년까지 완전 그 통제 감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밑에 써 있는 대로 뭘 개혁하겠다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이제 개혁 개방을 끝낸다. 옛날의 중국으로 다시 주계장막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그 기고를 한 사람이 일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제가 그 지적으로 그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상당히 그 사이다 같이 그 소개한 보도 내용이라서 좀 그 편집을 많이 그 가져왔습니다. 중국서 절망 번져 살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뭐 일본 말이 AI가 번역한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과 외자 시진핑은 완전히 화답했다. 삼중전의 결의문의 경악의 내용이라고 해서 후쿠시마 카오리라고 이 사람이 그 상하이 무슨 대학의 그 언어를 연수했다고 돼 있고, 기자로서 중국 특파원으로서 오래 또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개혁을 한층 전면적으로 심화시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이것이 이제 결의문의 제목이고, 전문을 자기가 읽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었다. 삼중전의 결의는 개혁개방 종료 선언이다. 혹은 일종의 중국 경제 사형 선고다라고 아주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을 더 우위에 두고 더 강하게 만들어 정부의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민영기업과 인민으로부터 세금을 짜낸다. 쥐어짜낸다. 당 중앙이 통일 집중 컨트롤한다는 충분히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내용이었다. 결의문은 60항목으로 각각의 분야의 정책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가장 섬뜩한 것이 지방재정과 증세에 관한 부분이다. 결국 세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과 이미 기업으로부터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비세, 사치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현재 있다. 이것을 아예 그냥 공식화한다는 얘기죠. 30년 전에 산 내 물건인데 이게 사치품이라고 누가 판정하죠? 공산당이 판정하면은 부가세를 걷겠다. 30년 전까지 이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결의문이 지방재정과 증세에 관한 부분, 요거는 보통 우리 국민들도 세금이 최대한 관심사항이니까 일반 뭐 재산 조건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7월 달이 무슨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9월 달이 또 토지 소유분 또 재산세를 내게 돼 있죠. 거기다가 뭐 간접세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근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이 결의문에서 시진핑의 고유 명사가 지금까지의 이런 종류의 결의에 비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4번밖에 안 나왔답니다. 22,000여자의 결의문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시진핑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 중앙으로 채택한 것으로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 읽힌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결의문에 의한 정책을 진행시켜도 어떠한 지옥이 일어나도 그 책임을 시진핑은 취할 생각도 없다. 요게 결론 부분을 제가 미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증세에 관한 부분 전문을 이 기고자가 했는데 그만큼 중국 인민들도 세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제세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글씨 크기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예산 개혁을 심화한다. 개혁이라는 말만 좀 굵은 글씨로 좀 해봤습니다. 요게 뭐 17항 조항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항인지를 제 수준으로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좀 호기심을 느끼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포괄적인 정부 재무보고 제도를 개선한다. 이런 거. 발생주의 제가 참 좋아하죠. 민간 우리 그 재무 분석에서도 이런 게 있고, 고퀄리티, 고품질의 발전, 뭐 이런 거, 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중국 그 정부의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또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세무행정 개혁도 심화한다 이게요. 자관 뭘 개혁하겠지 모르겠다는데 자관 돈 뜯어내는데 개혁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립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지배는 하되 구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고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지방의 재정 파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이 징수권을 독점하고 있던 소비세나 도시 건설세나 지방 교육세 등과 함께 지방 부가세로 지방 정부의 징수권을 이행할 테니 스스로 어떻게든 하라고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규모비라는 말이 26번 정도 나오는데 문맥상 이는 규제, 통제라는 뉘앙스로 지방의 세수관리, 세외수익관리도 중앙의 규제, 통제는 강화된다. 걷는 거는 니들이 걷어도 쓰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민으로부터 짜내는 증세에 미움받는 역은 지방정부에 맡기지만 그 재원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자유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중국이 세계의 롤메이커 26조항인지 26개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벌이는 법률전쟁, 일본인은 언제 체포돼도 이상하지 않다. 초법적 법치국가의 세계표준화라는 말로 말이면 다냐는 식으로 모략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중국인 기업가가 해외에서 부패나 기밀 누설 등을 죄를 범했을 때 국경을 넘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이 재신 등의 미디어는 해설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 국적 법인이나 외국 국적 기업 간부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외국 법인화한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경영자나 상무, 변호사 등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자관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스파이법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먼저 제목을 얘기하면은 어쨌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삼중전의 결의문이었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네요. 저도 도대체 뭐가 계획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정도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기자들의 수준이 뭘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전반적인 전문을 글쎄 중국어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좀 기사를 쓰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분만 해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사는 전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가 좋아요. 완전히 정색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하고 중국의 룰, 가치관, 질서에 따른 외국 기업, 외국인에게는 대외개방의 과실, 내국민 대우를 주지만 그것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 관리 통제를 얌전히 받는 것이 조건이다. 그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 접속한다고 해서 정말로 외국 기업에 있어서 이익이 연결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에서 용명을 떨쳤던 저명한 중국인 민영기업가의 지금 처참한 처지를 좀 살펴보길 바란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머리가 좀 돌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말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은 화인, 중국 화인들이겠죠. 사업가나 투자자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삼중전해가 끝난 타이밍에 일중이 백신 개발 협력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인용을 안 한 거에는 일본인이 그 중국에 체포돼 가지고 스파이 혐의로 그래서 그런 거를 협의하냐고 이런 또 뭐 이런 거를 또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도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이 내용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댓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댓글 쓰는 사람이나 또 젊은이들이 뭐 댓글 부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글을 독서하듯이 기사를 쭉 그 천천히 읽어보고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해독력이 있는 수준의 젊은 애들이 요즘 자꾸 없어진다며요. 동영상이나 보고 디지털화 돼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읽어주시고요. 시진핑이 했던 거. 그리고 또 중국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인민주의라고 얘기하더라도 원래가 이 주로 중간 저변층 등의 노동자인 일반인을 백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이렇게 가면은 지배관계의 구축으로서의 인민은 결코 풍요롭게 하지 않고 공동부유는 제가 전에도 소개했지만은 그거 결과는 공동 빈곤을 목표로 할 거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 부자는 관리하기 어려운데 배고픈 사람들은 오히려 관리하기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빈곤을 하면은 뭐 다 같이 못 사니까 뭐 너나 나나 이렇게 되면은 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다 이런 게 형성이 될 수도 있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이제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안 좋은 거다는 식으로 몰고 가겠죠. 그래서 공동 빈곤 상태를 유지하며 정권 관리 지배하에 두는 정책이 시진핑 노선이다.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지네요. 그래서 시진핑의 친족 및 부유층은 중국 국내에서 얻은 부정이익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중국 공산당이 대체한다. 자유주의 체제 국가에서 투자 자산 형성을 도모하고 중국 국내의 뭐 어쩌고 저쩌고 써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쓰는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뒤에 거를 또 연관해서 편집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계속될 것인가? 세계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질서를 만든 미국이 변모할 가능성은 있는가? 최근에 피터 자이언의 엔드 오브 월드인가? 세계의 끝이라는 거,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번역이 아직 안 됐는데, 일본부터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요거에 뭐 이것도 큰 4페이지나 되는 큰 건데, 나중에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나오겠죠. 일본이 번역하면 우리도, 글쎄요, 일본이 번역했다고 우리가 또 번역서가
나올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끝 지정학 이런 게 제목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의한 거래란 브레튼 우주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미국이 왜 세계 지배의 기회를 포기했는가? 간접 지배죠. 지배는 했죠.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나 간접 지배죠. 그래서 동맹관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군이 주둔 하더라도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주둔하는 거지 지배하기 때문에 주둔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우익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속국 아니냐, 지배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세계화라는 질서, 참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글로벌화. 이거로 해가지고 1990년대는 대부분의 나라에 쾌적한 10년이었다. 적수가 사라진 지금 브레튼 우주는 존재 이유가 이렇다 이거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을 미국이 계속 지불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마치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여전히 계속 지불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긍정하고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적수가 없어졌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느냐. 그러면 주둔비 안 내주면은 우린 철수한다. 뭐 철수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거 이거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 또 음모론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일은 재통합됐고 유럽도 재통합됐고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나라들이 급성장했다. 여기에 한국도 들어갈 거예요. 중국이 본령을 발휘해 소비재 가격을 끌어내렸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호주 등 자원 생산국은 세계 각지의 공업화에 기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도 그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한 20년 바짝 경제 성장을 해왔죠. 지금은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서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안전보장 환경이 바뀐 지금 그러한 정책은 더 이상 요구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삐뚤어진 시대다. 우리가 누렸던 평화의 시대는 가장 삐뚤어진 시대다. 그런 시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르다. 사실 그것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가 각자의 이권을 위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데가 많이 터질 거다 이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어떡할 거냐? 세계 패권을 해서 지배하는 나라가 또 나올 거냐?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네, 지금 봐서는. 그래서 피터 자이언은 미중을 신냉전 수준으로는 진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자체도 자기네가 크니까 우리를 신냉전으로 보는 거지 미국이 요렇게 이제 얘기하지만은 피터 자이언은 아유 그건 뭐 또 안 되는 상대다. 당신네들은 인구는 많지만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 냉전을 벌일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읽고 있는 것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관세 부과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전기차에 200%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수입 안 하죠? 수입업자가. 아무리 싸게 수출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과잉 생산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망하는 길이라고 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본 엔화가 다시 오르는 것 같다. 미국이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로 환류하는 엔화, 글로벌 자산시장 출렁. 김일규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는데, and so to 스퀴즈 움직임. 미일 금리 차이 축소 기대 엔화 가치 상승세로 돌아서 엔화가 오르면은 엔화를 샀다가 팔면은 돈을 벌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원화로. 니케이 8일 거래일째 떨어지고 금 비트코인도 하락세다. 요건 뭐 요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광범위하게 됐었는데 이게 청산이 되고 있다. 엔이 뭐 이자도 없고 금리도 초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한국의 우리 저축은행 중에서 일본계 은행들이 많죠. 그래도 뭐 금리 차이 때문에 많은 게 아니고 뭐 몇 군데 있다고 그러죠. 그 저축은행. 음, 그래서 대규모 디버레징이 일어나고 있다. 디버레징은 이제 그 부채율을 줄이고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등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져 왔는데 미일 금리 차이 축소 전망 속에서 이런 흐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래서 다음 주 미일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하게 된다. 크리스 터너 ING라는 그 전문 어떤 기업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략가는 향후 며칠간 나올 지표와 이벤트는 엔달러 환율의 추가 하방,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하고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우선 장기 국채 매입 감축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채를 매입을 줄이면은 돈을 안 푸니까 엔화 가치도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금리도 올려야 되는데 우에다 총재가 아주 죽을 맛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징태양 금리 올리면은 그동안에 좀비 기업으로 유지했던 일본의 중소기업 7할이나 되는 중소기업이 대거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다 자기 자본 가지고 버티질 못하고 있었던 얘기죠. 이자조차도 못 내는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는데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지금도 뭐 한 달에 몇천 군데가 파산한다는 뉴스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은행의 장기 국채 매입 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고 이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향후 1, 2년간 단계적으로 2 내지 4조 엔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시장에서 FED가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러면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겠다고 이미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엔화는 잊어버렸네. 뒤에 있는 자관 그 금리를 올리면은 잠깐 뭐 일본 소비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구 뉴스를 브리킹스에서 레터가 온 건 내용인데요.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 인구는 특히 젊은 층의 다양성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월리엄 H. 프레이라고 브링킹스 연구소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장문의 연구 논문인데 인구 조사국의 그 센서스라고 그러나요? 이 캔서스라고 그러죠 인구 조사. 신용준 1003분의 1 동안 2024년이니까 2023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인구가 감소한 10년이었고 두 번째 연속으로 18세 미만의 백인 인구가 감소한 또 10년이었다.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는 전체 백인 인구 수가 줄어들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18세 미만의 백인 인구가 감소했다.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국가 성장은 소수 집단, 특히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에게 달려있다. 유생 인종은 주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대도시 지역은 극단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소수자 이익과 백인 손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수 민족의 증가와 백인의 감소겠죠. 요거 AI가 이런 경우에는 앞뒤 문맥을 보고서 번역을 해줘야 될 텐데 AI가 보통 번역 AI가 직역을 하는 모양이죠. 화이트 손실, 그러니까 백인 감소는 스노우 벨트와 비수도권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자관 2020년에서 2023년 3년간에 백인이 210만 명대가 줄고 히스패닉계가 310만 명이 증가했대. 애를 많이 낳는 모양입니다. 아시아계가 118만이 늘어났고 흑인이 60만 명, 흑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네요.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이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될 텐데 우리 황인종들인데 원래 우리하고 몽골 반점이 같이 난다며요. 아프리카 인디언 원주민이지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이지. 그리고 뭐 투 플러스 레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요거는 좀 뭐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2050년까지 그 예상되는 미국의 인종, 민족 프로파일 예상치 있는데 2030년에 백인이 56% 있는데 2050년이 되면은 48% 떨어지고 히스패닉계가 25% 늘어나고 아시아계는 한 1%뿐이 안 늘어나고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이 그냥 13%선 쭉 그냥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뉴욕 지하철 사진을 뭐 깨끗하네요. 뉴욕 지하철이 아니고 이걸 좁은 폭이 좀 협괴인 지하철인 것 같은데요. 이진숙 민주노총 언론노조 공정과 정의 아닌 힘에 의한 지배라는 제목으로 강혜영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3일차 인사청문회 장관급을 3일 동안 끈 게 역사상 또 처음이래네요. 여전히 강건한 소신 밝혀 3일차에는 그 1일차, 2일차 때까지는 짙은 색 옷을 입었는데 아주 그냥 화장도 눈썹도 진하게 붙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강한 인상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뭐 청문회 의장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사과하라 거꾸로 그렇게까지 뭐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인용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어요. 그냥 강건한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인카드 검증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만 원도 업무 외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지. 민간 기업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박봉이라기보다도 주머니 사정은 좀 그런데 술은 한잔 하고 싶고 또 회사에서 부서 예산제를 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저녁 때 써라. 그리고 야근도 그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야근 직대 올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급은 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현업 부서가 아니고 이제 이 참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얼마 안 돼가지고 대부분 뭐 약간 좀 늦게 나가면서 야근 식대로 먹죠. 누가 근데 뭐 밥 먹나요? 쇠주 한잔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어떤 공무원이 된다니 관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거 잡힙니다. 그거 당신은 사실 당신이 그 사리사욕으로 돈 공금 쓴 거 아니야? 음, 그 1년 예산을 갖다가 9월 달에 다 써가지고 이거 왜 내 얘기까지 하는지 몰라. 저 깨끗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는 아주 투명하게 조직 생활을 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합니다. 이게 제 혈육이 또 그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라운드 C 유튜브라고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소수르나니까 부모들이 아주 그 교육 투자비도 많이 버르장머리 없게 가르치는 게 문제야. 이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한마디 핵심적인 건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아주 그 논리적으로 또 이 설득력 있게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경제학자이지만은 치명적 자만 중에서 선택한 글인데 경제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자식 낳고 공부하는 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행복이라는 것도 세 가지 분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걸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짧은 시간한테 저한테 말도 뭐 이렇게 그 저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 사이드로 빠지지도 않고 잘 하시더만요. 북 핵정보 사이버 스파이 미 영한이 발표 일본도 표적으로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했는데 이 해커 집단이 조선인민군 정찰국의 한 부분으로 꼽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그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결정이 유네스코에서 결정이 됐는데 요거는 일본 측 지지통신 시사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광업 채굴이 이루어진 시기를 통한 역사를 설명하는 시설을 갖출 것 등을 권고했다. 그래서 일본 대표는 금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성실히 기억하고 한국과 협의하면서 전시시설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성명을 낭독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시의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의 가혹한 노동 상황에 관한 전시물을 새롭게 정비, 동시에 매년 노동자 추도 행사까지 실시를 하겠다. 뭐 이 정도 나오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오케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뉴스는 징용 뭐 이거를 제일 먼저 앞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목을 딸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뭐 옛날 공법으로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세계유산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포함해서 26건이나 되는데 뒷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했다고 우리나라 보수라고 이제 언론이라는 조선일보에서 두 명의 기자가 또
연서라고 그러나요?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일본 니카타현 사도광산 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반도 출신자들을 포함한 노동자의 전시,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교부가 제공했답니다. 요거를 선제적으로 전시함에 따라 유산 등재에 동의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어, 3박 4일로 그 오사카 그다음에 그 나라현 그다음에 교토 일본 옛날 그 유적 들을 좀 관광을 좀 했지만 고생하는 관광을 좀 했습니다. 일본은 자연유산 포함 모두 26개가 되었다. 한국은 모두 16개로 10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측면보다도 제가 관광을 갔는데 그냥 구경하는 거죠. 야, 이건 걔네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동대사, 그다음에 뭐 청 무슨 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뭐 크게 주고 목조 건물 했는데 그 크게 졌더라고요. 음, 어쨌든 저는 이게 관광하고 관광 수입에 관련이 특히 깊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 아니에요.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관광 수입을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도 지방 도시나 이 세계 유산 이런 게 돼 있으면 우리도 투자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수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국익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도 얘네들은 이런 이게 왜 광산이 왜 세계유산이냐 그러면 17세기부터 수공업에 의해 가지고 그 한 게 독특하다. 또 사실은 이 금 때문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아니 그러니까 막부 정부가 생기면서 그 금으로 그 유럽의 무기들 총을 사가지고 이 근대화에 성공하는 깃틀이 금에서 나왔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저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만도 그 점령을 해가지고 금광 발견해가지고 아주 그냥 노동자들한테 그때는 거기는 아주 잘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홍등가까지 마련해 줘가지고 그 후의 얘기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문화유산 등재를 좀 올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제주도는 전체가 자연유산인데 중국 단체 관광들 때문에 쓰레기가 돼가고 있다고 하죠. 이거 좀 문화유산에 뭐 주의도 주고 뭐 이런 그런 걸 좀 중앙정부적인 어떤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지 나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뭐 민주당에서 옛날 그 벤스 그 부통령 어 저기 그 예비를 옛날에 그 뭐 몇 년 전에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들이라고 애 안 낳는 뭐거를 좀 지금 공격 요소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